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가족의 장애인 활동 지원 11월부터 2년간 한시적 운영, 최중증 발달 희귀질환 대상. 둘, 장애인 접근권 공개 변론, 국가가 의무 방치돼 꾸준히 개선 노력. 오경미 대법관, 장애인은 집에만 있으면서 온라인만 하라는 것이냐 질책. 2개월에서 4개월 내 판결 선고. 셋,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법원, 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 전형. 법원 행정처 개발원과 협약. 넷, 장애 아동 학대 가해자 절반은 가족, 친인척. 쉼터 부족. 쉼터, 인천 등 10개 소분, 피해 6명 중 1명만 수용 가능. 다섯, 인천시 장애인 콜택시 255대 목표 1년 앞당겨 조기 달성. 여섯, 유보통합 포털 11월 1일 개통. 어린이집, 입소, 유치원 입학 신청 한 곳에서 영유아 1명당 3개서 비교 선택 가능.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부터 최중증 발달 장애인,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예외적 장애인 활동 지원, 이하 가족급여를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활동지원사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던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132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자립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서비스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동지원 서비스는 사회적 돌봄이라는 활동지원제도 취지에 비추어 가족이 아닌 타인이 활동지원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가족급여는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던 장애인에게 가족에 의한 활동 지원을 허용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점에서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2년간 시행하면서 제도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가족급여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 또는 GAS, 발달장애 평가, 글로벌 어세스먼트 스케일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GLOBAL, ASSE, SSMENT, SCALE, FOR, DEVE, LOPMENT, ALLY, DISABLED. 척도 30점 이하의 최중증 발달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 지원 가상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희귀질환자로서 활동 지원사 미연계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돼야 합니다.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가족은 관련 교육을 이수해 활동 지원사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11월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활동 지원사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 활동 지원사 교육을 2024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가족급여 이용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작성한 활동지원사, 미연계사유서 등을 준비해 읍면동으로 제출해야 하며 보다 자세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을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코로나19 기간 동안 운영했던 한시적 가족급여는 당초 2024년 10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용자의 활동지원사 연계기간 확보 및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 모두순 장애인 서비스 과장은 이번 가족급여가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권이 있음에도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아
사각지대 노인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사회적 서비스로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주심 이수견 대법관은 10월 23일 국가가 장기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제기된 국가 배상 소송, 상고심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국가가 20년이 넘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1998년 제정된 구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소 매점의 범위를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약 90평 이상의 시설로 규정했습니다.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97% 이상이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해당 시행령은 2022년이 돼서야 바닥 면적 50제곱미터, 약 15평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국가가 해당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날 공개 변론에서 원고 측은 국가가 24년간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 사단법인 두루 이주원 변호사는 장애인 등 편의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접근권과 이에 따른 국가 의무를 명시한 것이라며 문제는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에 이르는 소매점이 거의 없다는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행령이 만들어진 1998년부터 20여 년간 통계를 보면 0.1%에서 5% 남짓이라며 결국 쟁점 규정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접근권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위법적인 규정은 제정 즉시 개선돼야 했다며 시행령이 개정되는 데에는 통상 5개월에서 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사건 규정은 개정되는 데 24년이 걸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국가가 부족하지만 장애인 접근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왔다며 이 사건 쟁점 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정 입법 부작위와 위법성,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측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이산해 변호사는 국가는 장애의 다양성 그리고 장애인 선택권을 중요하게 고려해 장애인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확대했다며 2024년까지 장애인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등 편의법을 87차례나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위법한 행정 입법 부작위에 해당하기 위해선 법령 등에 의한 자기 의무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부작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해 현저히 불합리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접근권 강화와 관련해 여러 법률이 시행됐는데 주요한 것이 장애인 활동 지원법이다.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지체, 정신장애인들에게 활동 보조 등을 지원하는 법이라며 지체장애인의 경우 소매점을 이용하는데 구매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직접 이동하는데 보조를 받거나 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구매 등 여러 대체 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오경미 대법관은 온라인 주문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장애인에게 집에만 있으면서 온라인만 하라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시설이 실제로 전국에 얼마나 되는지 양쪽에 물었습니다. 원고 측은 약 3%,
피고 측은 5%는 넘는다고 답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피고 측을 향해 법에서 요구하는 시설물에 대해 50% 이상이라고 해놓고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해야 한다며 정부 주장대로 해도 5%대 접근성을 두고 시행령으로 우리가 할 바를 다 했다고 주장하는 건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국가배상 성립 여부를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준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접근권이 시행령에 의해 유명무실하게 된 이상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최소한 불법성의 확인을 위한 상징적 금액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측 참고인인 안병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고의 접근권 침해로 인해 어떠한 현실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주장과 증명이 없다면서 정신적 손해는 규정이 개정되면서 회복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 행정입법 부작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섣불리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정부 측 대리인은 시행령 개정은 영세소상공인에게 직접 부담을 주는 행위였다며 국제적 기준을 보더라도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2014년 공공시설 접근권 보장을 권고했고 2022년에야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권고했다. 정부 노력이 크게 부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제도에 따른 차별이자 행정입법 부작위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무려 24년 동안 접근권을 형해화시킨 책임을 국가에 물어주길 바란다. 법원은 사회적 약자 마지막 보루임을 상기시켰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공개 변론에서 나온 쟁점들을 검토해 최종 토론을 거쳐 선고할 방침입니다. 판결 선고는 2개월에서 4개월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중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원 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 전형이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10월 24일 체결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7월 법원 공무원 규칙을 개정해 중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 경쟁 채용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 장애인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개발원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들이 일선 법원에서 등기사항 증명서 무임 발급기한 내 도서관 사서 업무 등을 맡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사법부는 장애인 공무원 437명을 고용했습니다. 전체 법원 공무원 중 2.67%에 불과한 숫자로 의무 고용률인 3.6%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법원 행정처는 법학 관련 시험 과목이 많은 법원 공개 경쟁 채용 시험 특성으로 인해 장애인 응시 인원은 적고 합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소수 인원만이 최종 합격해 장애인의 채용률이 낮은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들이 사법부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경제적 자립과 참된 인격권 실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아동 학대 가해자의 절반은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아동을 보호할 쉼터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이 10월 22일 보건복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장애아동 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아동 학대 행위, 가해 548건 중 50.7%인 278건이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27%는 신고 의무자인 기관 종사자였고 19%는 타인입니다. 장애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268건에서 2021년 321건, 2022년 413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장애아동 학대로 판정된 건수도
같은 기간 133건에서 166건, 249건으로 늘었습니다. 장애 아동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2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90건, 성적 학대 62건, 방임 60건 등입니다. 중복 학대도 131건이 있었습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학대 피해 장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 장애 아동 쉼터는 현재 10곳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울산 등 5개 지역에 각 2개씩 입소 정원 4명으로 설치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장애 아동 학대 판정 건수가 249건인 점을 감안하면 약 6명 중 1명만 수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백 의원은 장애와 학대 이중거 속에서 고통받는 아동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복지부 및 관련 지자체와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10월 23일 문학경기장 동문광장에서 2024년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 255대 100% 확충 인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민선 8기 유정보 시장의 공약인 장애인 콜택시 중형 특장차 증차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조기 달성한 것을 기념하고 법정 대수 100% 충족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유관기관 관계자와 장애인단체, 시민들이 참석해 그 성과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행사는 시장 공약 조기 달성 성과 보고, 신규 도입된 장애인 콜택시 50대, 신규 증차 40대, 노후 교체 10대, 인천교통공사 인계, 특장차 시승시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행사 후 이동지원센터를 방문해 콜센터 상담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인천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을 목표로 2025년까지 법정 대수를 충족하기 위해 매년 꾸준히 차량을 증차해 왔으며 그 결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법정 대수 100% 달성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성과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장애인 콜택시 이용 수요 증가와 광역 운행 지역 확대로 예상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인천시는 2025년 증차 계획을 앞당겨 올해 차량과 인력을 대폭 확충한 결과 현재 법정 대수 255대를 모두 채우게 됐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는 중증 보행 장애인 150명당 1대가 기준이며 인천시의 법정 대수는 255대입니다. 2022년 국토교통부 기준. 인천시는 2022년 당시 장애인 콜택시 보급률이 광역시 중 하위권에 속했으나 민선 8기 출범 이후 3년 만에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크게 개선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증가하는 이동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차량을 증차하고 운전한 충원 및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20대를 추가로 증차해 법정 대수의 108%를 달성할 예정이며 이는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보급률이 될 전망입니다. 유정복 시장은 교통약자분들이 더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통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동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1월 1일 금요일 유보통합 포털을 개통하고 2025년도 어린이집, 유치원 신입생 입소 입학 신청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유보통합 포털 https://enter.childinfo.go.kr https://enter.childinfo.go.kr
go.kr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소 입학 신청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12월 정부 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 교육중앙관리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기존에 이원화돼 있던 신청 방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구축됐습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이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유치원 입학 신청은 처음 학교로 사이트에서 별도로 이루어졌으나 이번 유보통합 포털 구축으로 앞으로는 유보통합 포털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학부모가 내 자녀에 맞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핵심어, 키워드를 이용한 검색도 가능하도록 하여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유아 1명이 어린이집 3곳, 유아 1명이 유치원 3곳을 개별 신청,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가 유보통합 포털을 통한 입소 입학 신청에 관한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자료, 리플릿, 웹 사용 설명서, 포스터 등을 통해 안내하고 학부모 상담센터, 유치원, 전화 1544-0779번에서 1, 2, 어린이집 1566-3232-1 또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유보통합 포털 개통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학부모와 소통하여 어린이집 입소, 유치원 입학 편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하며 지난 6월에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 역시 차근차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교육, 보육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미디어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